지금 국립한국문학관이 한창 건립 중이죠. 그래서 2026년 말에 국립한국문학관이 완공되고 2027년에 전시를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맞추어서 결국 국립한국문학관에서 집중 조명하고 그리고 그들의 창작품을 기리고 전시, 수집, 수장, 전시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그러면 한국문학 작가란 누구를 말하는가? 너무나 쉬우면서도 그 내부로 들어가면 아주 복잡한 양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점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 근대, 현대 문학에 국한해서 한국 작가의 신원과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한국 근대 문학의 미명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는 1894년 개항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대 문학의 어떤 최초의 창작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1910년 아마 그 무렵쯤이 아닌가 싶어요. 이 대목에서 아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인상적인 하나의 역사적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걸 문학사에서는 동경결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동경으로 유학한 한국 유학생 이왕수, 최남선, 홍명희 이 세 사람이 어느 날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문학으로 나라를 살리자. 문장보국이라는 그런 기치를 내세우고 문학을 하겠다는 결의를 내세웁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 근대문학의 최초의 창작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선 최남선은 중인계급 출신, 아버지가 관상감이었는데 중국과의 약재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새로운 그런 떠오르는 어떤 신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선 왕조 국가에서 근대 국가로 전환하는 이 시기에 많은 조선 왕조의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토호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이 계급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런 서울 시내 특히 을지로 일대의 집과 토지들을 사들여서 새로운 신흥 그런 부를 쌓은 계층으로 올라선 게 최남선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부를 배경으로 매우 총명한 소년이었던 최남선은 한국 문학의 근대 그 창작자로 우뚝 서게 되죠. 14살 때 매일신문에 기고를 할 정도로 똑똑했고 그리고 일찍이 일본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홍명희는 괴산 출신의 유학자 집안의 자식입니다. 1930년대 조선일보에 임꺽정을 연재하면서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광수는 저 평북 정주 출신의 몰락한 양반가의 아들입니다. 전혀 부모의 지원과 도움 없이 스스로 자립한 인물인데 7살 때 집안 가세가 기울어서 그 어린 나이에 나무를 하고 그걸로 살림을 보태고 그러나 결국 11살 때 부모들을 다 잃고 고아가 된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세 인물들이 동경에서 만나서 문장보국을 기치로 한 새로운 문학을 하자는 결의를 맺은 것입니다. 이들의 나이는 가장 어린 이광수가 18살, 최남선이 20살,
홍명이가 22살입니다. 그래서 한국 근대문학 최초의 창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이 문학을 하는 목적과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아주 나라를 살리자는 것. 그러니까 문학을 그런 국가 중흥과 부흥을 뚜렷한 목표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들에게 문학은 지사로서의 문학입니다. 지사로서 뜻을 세우는 수단과 방편으로서 문학이라는 것을 선택했던 거죠. 이런 전통이 해방공간 무렵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930년대 이런 주류적 흐름에 균열이 생기고 새로운 문학 창작자 집단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예술로서의 문학, 그런 목적 지향으로 정치 목적이나 혹은 개혁 수단으로서 혹은 계몽 수단으로서의 그런 문학이 아니라 그 예술 그 자체로서 충분히 우리에게 감흥을 주고 감동을 주는 문학을 추구하는 사람. 일찍이 김동인 소설이 그래했고 또 1930년대 김유정이라든지 이태준, 정지용, 이상 이런 무리들이 추구한 결성한 구현의 중심의 문학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까지 예술로서의 문학 혹은 유희로서의 문학은 소수자 문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카프 문학, 대단한 위세를 가졌던 이들은 문학을 통해서 어떤 혁신과 혁명을 꿈꾸었죠. 그래서 역시 이들은 바로 이광수나 최남선, 홍명희가 내세웠던 그런 기치를 계승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사로서의 문학 전통이 한국 문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학 창작 의지를 북돋우고 자극했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학이 큰 흐름을 이루면서 해방공간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소설가로 이광수라든지 혹은 시문이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있고 그리고 시인으로서는 이륙사 같은 아주 대표적인 항일 독립 투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혼란한 전국을 거쳐서 이념으로서 혹은 혁명으로서 그 수단으로 문학을 지향했던 일부 인사들이 북한으로 월북을 하고 남은 사람들이 또 민족문학이라는 조금 그런 정치적 혁명 이념이 조금 탈색된 그런 문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을 겪고 전후 폐허에서 생겨난 한국 문학은 그 서구의 실존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새로운 형태의 문학, 그게 전후 문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손창섭이 보여줬던 잉여인가는 이런 것들은 극단의 어떤 그 최하 조건 속에 내던져진 실존자들이 내지르는 어떤 비명이요. 그리고 또 장용학의 원형의 전설이나 이런 소설들이 그런 주류를 이룹니다. 6.25 공간에서 지사로서의 문학 전통은 조금 퇴색되고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1960년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4.19 문학 세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최초로 해방 이후 한글 교육을 받고 한국어로 문학을 사유하고 실행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현, 김병익이라든지 김성욱, 이청준, 그리고 황동규, 정현종 이런 일련의 작가들. 이런 작가들은 사실 그런 국가나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의식 혹은 개인의 주체적 삶, 자아에 대한 어떤 의식 이런 것을 내세우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식의 문학을 일궈냈고 저는
1930년대 근대 문학이 한국 문학사에서 첫째 르네상스 시기라면 저는 1960년대에 수많은 그런 최인우의 광장을 비롯해서 김승욱의 서울 1964년 겨울이라든지 아주 수려한 한국 문학들이 쏟아져 나온 그런 제2의 르네상스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0년대로 들어서면서 농촌 경제가 괴멸하고 이촌 향도에 거친 사회 변동이 휩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농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풍속과 그런 생활, 그런 데서 발상한 그런 상상력과 사유를 집약한 그런 시집이 나오는데 그게 신경님의 농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농촌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도시 빈민이 급속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그 도시 빈민 문학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시 빈민 문학의 대표작으로서 저는 조세희의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이라든지 이런 소설들을 들 수 있고, 시로서는 뭐 이시영이라든지 그런 소설, 그리고 노동 문제에 대한 최초의 관심을 표현한 게 저는 물론 뭐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1970년대 초에 나타난 황석영의 객지, 그러니까 노조라는 그런 그 집단을 결성해서 사용자와 대립하고 자기들의 인권과 자기들의 몫을 찾으려는 목소리를 가느다라지만 그런 목소리들이 나온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런 일련의 문학, 리얼리즘을 방법적으로는 리얼리즘 문학을 계승하고 또 이념적으로는 사회 변혁을 꿈꾼 이런 일련의 작가들이 해방공간과 전후문학을 거치면서 명맥이 끊겼던 것처럼 보였던 그런 지사로서의 문학의 명맥을 되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때 소위 이제 민중문학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거센 흐름이 나오는데, 이게 지사로서의 문학에 대한 불꽃, 그 정점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88년 올림픽 이후 우리 사회는 고도 소비 사회로 돌입하게 되고 새로운 형태의 문학이 등장합니다. 이제 유희로서의 문학, 재미로서의 문학,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때 한국 문학의 창작 주체로서 등장한 게 대학에서 문해 창작 전공을 배운 그런 작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문학을, 나라를 살리는 그런 계몽 계도의 꿈에 실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하나의 수많은 직업들 중 하나인 그런 직업으로서의 작가라는 것을 분명히 자의식으로 갖추고 나타나는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학적 방법론은 아주 다양하고, 이때 뭐 도시 해체주의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어떤 가족 해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거칠게나마 우리 한국 문학사 100년을, 근현대 문학사 100년을 보면은 지사 문학으로서 출발해서 유희 혹은 오락으로서의 문학, 재미를 추구하는 문학까지 이런 시대의 변화와 상동관계를 이루는, 혹은 거기에서 반동하고 반영하는 그런 의지로서의 문학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경계에 서 있는 작가들을 우리는 한국 문학에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를테면 이국에서 다른 언어로 작품을 활동한 사람들, 이를테면 영어권에서 김용올이라든지 김은국이라든지 최근에 이창리라든지 영어권 작가들, 혹은 이미륵 같은 독일어권 작가들, 혹은 뭐 유미리 같은 제일 작가들, 그리고 제중 작가들, 이런 작가들을
한국문학 작가로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말해서 국립한국문학관에 이들을 기리고 또 이들의 자료들을 수장하고 전시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한국문학은 한국인이 한국어로 쓴 문학에 국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한국문학, 한국인의 얼과 정신, 한국인의 공통의 역사 경험을 바탕으로 산출된 그런 문학이 한국문학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 조금 더 넓혀서 그런 이중 언어 혹은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생산된 그런 의미 있는 문학도 한국 문학의 어떤 2차적 그런 산물로 인정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누구 한 사람이 독단으로 재단하고 판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중의를 모아서 한국문학이라는 범위를 조금 새롭게 다시 사유하고 정립해야 될 시기가 바로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제 짧은 시간에 이 제안은 하나의 화두로서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의 건립을 눈앞에 앞두고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 한국문학 작가의 실용과 정체성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자는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제 제안을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